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테마 특강이죠. 이번 영상부터 이제 계약법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요, 계약의 성립입니다. 최근에는 이 계약의 성립에서 시험 문제를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내고 있거든요. 일단 조문을 좀 정리해보죠. 자, 528조인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자,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랑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지 못했다면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항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질 않는데, 다만 가정인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연착의 통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따로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망입니다. 청약자가 전항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보통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529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고요. 이것 일단 도달 중인 거죠. 자, 연착된 승낙의 효력입니다. 자,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되거나 또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 승낙이 도달됐다면 530조, 528조, 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뭐가 되냐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531조인데 계약의 성립 시기예요. 자, 왜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은 승낙은 발신주의거든요.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죠. 발신주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인 거고요. 이항. 자, 만약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승낙을 뭐한 거죠? 발신한 때가 되는 거고요. 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지 않으면 도달됐다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32조입니다.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란 건 뭐냐면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읽어보면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말은 승낙하지 않아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당연히 성립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되는 거고요. 그 먹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3조죠. 교차 청약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읽어보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면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계약이 뭐가 됐어요? 청약이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따라서 두 청약이 모두 도달된다는 말은 결국은 늦은 청약, 나중에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의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일단 결론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낙인데도 불구하고 승낙이 아니라 새로 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인 거죠. 연착된 승낙,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5조죠. 계약 체결세 과실책입니다. 자, 일단 1항 보시면 목적이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거예요. 일단 요건은 첫 번째 무슨 불능이어야 되죠?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된다. 따라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과 같이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결자가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었을 경우고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다시 말하면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인데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요. 체결자는 원시적 정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관련해서 판례로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입니다. 이 부당 파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내용은 이것도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판례입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죠. 자, 교섭 단계예요. 계약 체결 전이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부당하게 파기한 거죠. 이때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실내손해 한정된다는 말은 실내손해, 실내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실내이익, 실내손해라는 게 뭐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지출한 비용이 실내이익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라면 그것은 실내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이 실내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매매 계약하러 가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 계약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이런 건 뭐가 아닌 거죠? 실내이익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예컨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또는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했다.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었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아직 계약 체결이 안 한 확고한 신료가 부호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다시 말하면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안서 작성해야 돼요. 왜요? 체결되든 안 되든. 또 견적서도 어떻게 해요? 작성해야 되겠죠? 이것도 체결 안 되든 안 되든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내이익이 아니고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니까 예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청약. 여기서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큰 길가에 설치하는 것도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맞죠. 근데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청약자, 특정한 사람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참 시험에 잘 나와요. 2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취지냐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승낙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작년에도 나왔죠.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자체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라는 내용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참 잘 나옵니다.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이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고요.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가 뭐 한 거죠? 거절된 것이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앞에 가정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이고, 따라서 1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려면 A가 그러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8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청약이죠.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앞에 있던 과정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B가 처음 내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청약이니까 새롭게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니까 3번은 X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었어요.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이름을 적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참 잘 내요. 잘 내고 거의 100%죠. 근데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537조 조문을 보는데 먼저 요 채무자가 누구냐?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누구냐? 매수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 채무자와 채권자를 뒤바꿔 버리면은 아주 내용이 이상해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능 문제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이다라고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된다는 걸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보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위험부담인 거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이죠. 좀 벼락을 맞았다, 화산 폭발했다 이런 경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건물을 못 넘겨줄 거고요. 채권자인 매수인은 대금을 안 줄 테니까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 채무자인 거죠.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는 매도인은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대상증후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38조입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이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 자,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채권자인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그런 것이니까 채권자인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라는 말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인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항인데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매매 대금만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채권자 매도인이 비용을 절약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건물을 넘겨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채무자 매수인의 고의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도 안 넘겨주고 돈을 받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만큼 절약하게 되거든요. 그 절약한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 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된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뭘 해줘야 돼요?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뭐 판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대표 문제입니다.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낙례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1항 원시적 불능 아니죠. 후발적 불능이죠. 1번은 X죠. 2번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X죠. 자,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갑도 이행을 못해도 되고 을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흑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 후발적 불능이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 대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동시이해항변권이죠. 이 동시이해항변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거의 뭐 반드시 내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리될 것은 많지는 않아요. 일단 사례 14를 보죠. 갑과 을은 을 소유 A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잔금 지급기를 도과하였다. 을은 갑에게 중도금에 대해서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까지 갑에게 청구하려 했다까지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전형적인 사례고 반드시 분석해야 될 사례죠. 자,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죠. A에 대해서 갑이 뭐 한 겁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중도금은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을 이유로는 갑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이유로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이행기도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요 중도금 지급일 이후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뭐가 동시인 관계냐면 잔금과 중도금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을이 갑에게 등기서류를 안 주면 갑이
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사례는 좀 보시면, 자, 1번. 갑은 이를 지급해야 하는가? 자, 갑은 요 중도금 지급일 후에 잔금 지급일,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만 지급하면 되고요. 잔금 지급일 이후에 지연배상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일단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갑에게 모든 돈에 대해서 동시에 이해항변권이 인정되므로 돈을 안 주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갑은, 을은 이러한 갑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비로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이 사례가 대단히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조문을 볼게요. 조문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536조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니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것이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다만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 항변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다. 즉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 의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그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뭐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 판례입니다. 반복이에요. 그죠? 자, 선이행 의무인 분양단대금 지급의무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요 잔대금이 의외로 뭐죠? 먼저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동시행 관계는 아닌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기가 도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나번. 자,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될 때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나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언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쌍무계약이죠. 그죠? 쌍무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제예요. 변제.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특히 이 니은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변제와 담보 말소 의무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 담보가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저당권이든 따지지 않아요. 먼저 갚고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가담법에서 알고 있지만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반환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주는 것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를 인수하기로 특이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것도 뭐죠? 매매대금이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및 양도세 납부 의무는 모두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미음번, 자,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이 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계약 취소 시 당사자 상환 간의 반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디귿 리얼 미음에서 4번이 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은 이제 우리가 본 사례겠죠, 사례.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급받고 잔금은 2달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중도금이 등기 서류를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을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를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은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알면 참 쉽습니다.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을은 갑의 중도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죠. 왜요? 통시항변권이 있으니까요. 5번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사이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뭘 해야 돼요? 줘야 되니까 요 사이에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되니까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